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늙지 않는 인생 후반 7가지 공식,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지은이는 스벤 벨펠, 옮긴이는 유영미, 발행은 갈매나무입니다. 100세 인생을 맞이하여 50세 이후, 즉 중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70세가 가까워질수록 암과 심혈관 질환 혹은 심리질환 같은 문명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때 삶의 질은 50세 이후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가꾸며 젊게 생활하려는 신중년으로서의 삶이 인생의 후반기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독일에서 사회경제 분야와 연계 선구적으로 노화 연구를 개척해온 저자는 중년의 건강관리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늙지 않는 7가지 공식을 정리했는데요. 그것은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로서 이 7가지 요인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는 몸과 마음의 적절한 공식을 따라 대처만 잘하면 인생 후반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 책은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담겼는데요. 아직도 마음은 청년인데 몸은 어느새 중년이거나 신나는 장년과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인생 후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늙지 않는 7가지 공식이 있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은 알아차림과 의식의 변화다. 이들이 올바른 지식과 짝을 이루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문을 열어주는 늙지 않는 공식이 되어줄 것이다. 알아차림과 의식의 변화. 우리는 이제 늙지 않는 공식이 7가지로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가 그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은 수학 공식과 비슷하게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해결해준다. 여긴 2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식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개별 요소를 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를 알 수 있고, 그 키가 어떤 식으로 강화 혹은 상쇄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기심리학의 연구를 비롯해 알아차림 연구 등 이웃 분야의 연구들이 이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기적인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선 최신 학문 지식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신 건강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많다.
매년 새로운 인터뷰와 논문과 기사, 텔레비전 방송, 서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들 가운데 정말로 유용한 내용을 식별하려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독자들의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많은 문헌을 읽었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과 속설들을 분별해 정리했다. 하지만 일상에 적용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늙지 않는 공식을 자신의 필요에 맞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분명 수고한 만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을 잘 적용하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순간순간 만족스러운 컨디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감이 샘솟을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은 곧 황금 중년의 공식이라 할 수 있다. 늙지 않는 공식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는가? 100세까지 너끈히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손자들과 장기를 두어 이기는 노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대신에 남은 삶을 최대한 건강하게 누리고 싶은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초를 양끝 모두에서 타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초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의학의 진보와 끝없는 연구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났다. 간혹 노화의 비밀을 규명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규명된 내용들은 대부분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라 일상에 크게 적용할 것은 없어 보인다. 노화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 당분간은 그 전모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노화 과정을 늦추는 방법이 있다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기적의 약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수많은 지식을 얻어왔다. 여기에 선조들과 다른 문화권에서 적용해온 지혜를 더하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더 풍성해진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작용이 체내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다. 건강은 정말 무수한 면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생겨나며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요인이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적절히 풀어주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수많은 전문가가 대부분의 요통은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데 동의한다. 즉, 오늘날의 지식에 따르면 사회심리적 요소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생리의학적, 생체역학적으로 더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요통은 정말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흔한 국민 질병이다. 그런데도 요통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일반 상식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상호작용은 모든 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서로 맞물린다.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계속하면 체중이 늘 뿐 아니라
암을 촉진하는 신진대사가 발동될 우려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과정 전체가 서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런 영향이 부정적이만 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늙지 않는 공식의 요인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이완과 휴식, 호흡, 사회관계는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해주는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바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식의 요소를 최적화하고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요소를 든든히 세우면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져서 건강에 안 좋은 것을 먹고 건강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조금쯤은 용인할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시스템의 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잠을 못 잔 것을 건강한 영양으로 또는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충분한 운동으로 상쇄할 수 있다. 운동을 충분히 해주는 것으로 과식의 영향을 무마하거나 양질의 식사로 수면 욕구를 약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나쁜 식생활을 운동으로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늙지 않는 공식의 7 요인을 늘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너무 부담되지 않게 7가지 중 어느 한 가지 요소의 개선만 시도할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든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이든 간에 잘못된 행동이 벌어진 바로 그 순간 코스 변경을 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 벌어진 결과는 식생활을 바꾸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다. 당연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 하지만 건강은 개별 요인의 단순한 공존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건강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을 가능하면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늙지 않는 공식을 이루는 각 부분에서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2. 완충장치를 더 든든하게 구축할수록 이상적인 건강 상태에 근접할 수 있으며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3. 일시적으로는 한 부분에서의 부족을 다른 부분에서의 양질의 행동으로 상쇄할 수 있다. 자, 각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공시, 마음가짐. 건강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가? 마음가짐은 젊음의 공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다른 6 요인의 토대로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를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건강에 있어서도 생각의 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건강하다는 확신 자체가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눈에 그리면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긍정적 강화 효과를 이용해 우리의 정신을 건강 쪽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확률도 올라간다. 단순한 것에 집중하고 가진 것과 누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취미가 있는 것, 몸을 누일 집이 있는 것,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등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면 행복감이 일어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긴장이 이완되어 심신이 편안해진다. 그럴 때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전달 물질이 감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신의 회복력과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일기를 통해 감사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연구 결과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컨디션이 더 좋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었으며 잠을 더 잘 자고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비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 의지는 결코 지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감정적 차원에서도 진행되며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맥락이다. 의학을 복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그냥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뿐인데도 실제로 정말 좋아진다. 약을 복용하고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뇌에서 진짜 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뇌에서 화학물질이 합성되어 진짜로 아픈 것이 낫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약간 과장하자면 건강한 머릿속에서 생겨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팁, 감사의 일기 쓰기. 매일 가급적 잠들기 직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처음에는 대체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분하다. 누군가가 상냥하게 웃어주었다든지, 식사가 맛이 있었다든지, 일을 제때에 마쳤다든지 등등 아무 수첩이나 노트북에 감사 일기장이라고 적고 시작해보라. 얼마 가지 않아 훨씬 더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일상에서 더 많은 알아차림으로 나아가는 연습. 1. 휴식 시간을 내라. 직업활동과 사적 용무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다 보면 24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 바로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왜? 그것이 가장 쉽게 시간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신은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명심하라. 긴장 뒤에는 이완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과부하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쉴 것인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자신의 평소 활동을 고려하여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먼 곳을 봐주고 눈을 감고 눈 근육을 쉬어주어야 할 것이다. 집중적인 작업으로 머리에서 김이 피어오를 것만 같은 사람은 자주 창을 열고 5분 정도 머리를 식혀라. 오히려 그랬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종일 근무를 했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잠시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집에 들어갈 즈음에 마음이 안정되어 집안일과 육아를 감당하거나 아이들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며 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앞에서 언급한 자연요법 치료사인 세바스찬 크나이프 신부가 한 말을 들려주고 싶다. 건강에 들일 시간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질병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 명심하라. 2. 규칙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라. 계속 자세를 점검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자세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 놓을 수도 있고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 놓거나 탁자에 모래시계를 놓아둘 수도 있다. 얼마쯤 지나면 이런 도우미들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규칙적으로 어깨의 긴장을 풀거나 등을 쭉 펴주는 것이 습관이 될 테니 말이다. 해보고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면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의 변화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몸과 마음이 꿀꿀한가? 몸을 곧주 세우고 가슴을 펴라. 고릴라처럼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려도 좋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무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이다. 3. 신체 피드백에 민감하라. 우리의 신체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다만 우리가 신체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다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 왔을 따름이다. 다른 것들이 더 우리 주의를 끌기 때문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물을 마신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계속 눈이 감기는데도 텔레비전 앞에 버티고 앉아 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신체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라. 보장하건대 신체는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이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실용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 명상법이나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일단은 하루를 보내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신체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목이 마른가? 배가 고픈가? 기지개를 좀 켜고 싶은가? 잠시 눈을 붙이면 새로운 힘이 날 것 같은가? 심호흡을 하고 싶은가? 지금 있는 정신없는 곳에서 물러나 잠시 고요를 누리고 싶은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이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면 늙지 않는 공식에 모든 요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들어줌을 통해 그 모든 요인이 채워질 것이다.
세 번째 공시, 운동. 움직이면 복이 온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이동하는 동물이다. 즉, 우리 몸이 계속해서 적지 않은 거리를 오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진화 생물학자이자 운동학자인 마틴 피셔는 직립보행을 운동기관에 이상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인간이 포유류 중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여 직립보행이 꼭 바람직한 자세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태어나 몸을 가누고 기다가 불안하게 두 다리를 딛고 서서 걸음마를 하기까지 좋기 1년 정도가 걸리지 않는가. 노인이 되면 다시 등이 굽어지고 점점 두 발로 걷지를 못하며 움직임이 둔해진다. 이것은 체세포가 노화되고 마모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뼈, 관절, 근육에서 여실히 느껴진다. 나이 들수록 손가락, 무릎, 고관절, 척추 등의 관절염, 추간판 손상, 골다공증 같은 퇴행성 질환이 빈발하여 운동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잠옷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주 운동을 해주는 것이 단연 가장 좋은 퇴행성 질환 예방 및 치료법이다. 팁. 심신을 위한 운동. 다양한 움직임으로 뇌의 회색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라. 협응과 균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밖에 나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자주자주 몸을 움직여준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게 내킬 때마다 그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난간을 잡지 말고 계단을 오르도록 해라. 신발을 신을 때는 선체로 신으라. 국자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 혹은 빈 박스 같은 것을 가지고 갈 때 물건을 손끝이나 손바닥 혹은 손등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보라. 두 개의 물건을 동시에 공중으로 던지고는 그것들을 한 손에 하나씩 다시 잡아보라. 일단 한번 해보면 거의 모든 물건을 피트니스 기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여라. 움직이는 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이며 살아있음의 표시다. 그렇다면 직업상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건강에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단조로운 움직임을 반복하거나 너무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마모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생활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것일까? 일상적 움직임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의식적으로 운동이나 훈련을 해주면 더 좋다.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도 건강에 과소평가할 수 없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협응 운동을 통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을 할 때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는 지구력, 둘째는 근력, 셋째가 활동성, 즉 탄력 더하기 장력이다. 운동이나 훈련의 종류에 따라 이들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가장 좋은 경우 세 가지 모두를 훈련할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혼합이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다양성은 중요한 요소다. 신체에 계속 같은 형태의 하중을 가하는 것은 마모 현상을 부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 선수들에게서 마모가 곧잘 관찰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집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이 장땡이로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그건 아니다. 소위 카우치 포테이토족은 운동선수 다음으로 심한 마모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으로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사람들의 관절과 뼈가 카우치 포테이토족과는 비교 불가능하게 마모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운동을 할 때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는 이유도 그래서다. 내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몸에 훨씬 생기가 돌 것이다. 좀 더 자주, 좀 더 여러 모양으로 움직여줄수록 운동기간 신진대사, 심혈관계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몸에 잘해주고 싶다면 하루 한 번 잠깐이라도 땀이 나도록 움직여주라. 운동을 하든 잔디를 깎든 계단을 오르든 축구를 하든 무슨 활동으로 땀을 내든 무방하다. 하루에 한 번 땀을 내주라니 쉽지 않다 싶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만 해서는 사실 운동량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만히 졸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신체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3층에서 걸어서 계단을 내려와도 좋고 장을 볼 때 차를 가져가는 대신 배낭을 메고 걸어서 마트에 다녀오는 것도 좋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좋다. 속도를 좀 높여서 약간 운동하는 느낌으로 다니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계좌에 한 푼이라도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꼭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필요는 없다. 그래도 운동은 싫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쯤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말하자면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이든 집에서 퍼질러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라. 꼭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필요는 없다. 하루 10,000보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추천되지만 학문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하루 10,000보라는 것이 상징적인 개념이 된 것은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맞춰 만보기가 출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10,000보까지 걸음을 세주는 기계가 처음 등장하다 보니 하루 10,000보가 건강을 챙기는 방법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일상적인 움직임 외에 추가로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일상에서의 여타 걸음수와 합쳐 대략 7,500보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걸어주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것이 최신의 학문적 인식이다. 능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유익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제 문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우선은 운동의 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걸음수는 같더라도 30분간 조깅을 하는 것과 그냥 산책을 하는 것은 다르다.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싸잡아 조언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보다 활동량이 더 많을 것이고 운동을 좋아해서 평소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질병 때문에 운동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있다. 개인차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이유로든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나 운동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도 노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얼굴을 내미는 중년 이후에는 더 운동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다섯 번째 공시, 호흡. 호흡은 젊음의 셈이다. 공기에 생명이 있다. 호흡은 생명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 잠시라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기다.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하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심장 박동, 소화, 신진대사와 더불어 호흡 역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시종일관 알아서 진행되는 생명 기능이다. 이런 과정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스 교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들숨과 날숨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다이빙 혹은 무호흡 잠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 자연적인 한계를 훨씬 초월해서 숨을 참을 수도 있다. 호흡은 정신적 균형에도 아주 중요하다. 감정은 호흡에 반영된다. 그리하여 공포를 느끼면 호흡이 빠르고 얕아지고 긴장을 하면 숨이 가빠지며 긴장이 풀리면 안도의 한숨이 푹 나온다. 여러 가지 명상에서 의식적인 호흡 연습과 호흡 기술이 기본 레퍼토리를 차지하는 것도 공연한 일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호흡 조절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다. 호흡법을 잘 활용하면 컨디션과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 호흡 횟수는 유아의 경우 35에서 40회, 성인의 경우는 12회에서 18회 정도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요가 수련을 하면 호흡 횟수가 더 줄어든다. 계속해서 호흡이 가쁜 것은 질병의 지표일 수 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일어나는 일.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흡입하는 공기가 약 1만 리터라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1분에 12에서 18회를 호흡하며 한 번에 약 0.5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면 폐에서 소위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폐포 허파과리들이 호흡한 공기로부터 산소를 들이마시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내준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신체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산소 공급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공기이다. 공기 중에 약 20%가 산소다. 나머지는 거의 질소이며 그 외에 미량의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존재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체세포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담당하는 생화학적 과정은 세포 유형마다 다르지만 모든 체세포가 기능하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고 신진대사 노폐물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신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몇 분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뇌는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며 10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어도 뇌사에 이른다.
따라서 뇌가 계속해서 산소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뇌 속의 호흡 중추는 혈액 속의 산소 함량이 너무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 이를 즉각 감지하고 곧장 반작용을 실행한다. 가쁜 호흡으로 산소를 더 많이 흡입할 뿐 아니라 남아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버스 시간에 늦어 정류장에 막 달려갈 때, 힘들게 욕조를 문질러 닦을 때, 마트에서 장 본 것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등 신체가 힘을 쓸 때면 늘 이런 일이 일어나 신체에 추가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 횟수가 증가한다. 그런 다음 버스에 올라타 좌석에 털썩 앉거나 욕조에 눕거나 집에 들어가 장 본 것을 정리하노라면 몸은 서서히 안정 상태에 들어가 보통의 산소량으로도 무리가 없어진다. 그리하여 호흡이 저절로 느려진다. 꼭 신체 활동이 증가할 때만 가쁜 호흡을 하게 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과중한 풀리지 않는 과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면 점점 시간적으로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심신이 분주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허덕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상태가 된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정신적 압박이 계속되면 신체는 신경계를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한다. 그러면 체내에서는 위험이 닥쳐서 몸속의 에너지를 모두 동원해야 하는 경우처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런 비상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신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는 호흡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신체 반응만큼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호흡에도 스트레스가 반영되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호흡이 정상보다 가빠지고 얕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호흡으로 말미암아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완전히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하면 피부, 요로, 장과 같은 해독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신진대사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요통, 집중력 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